중국의 6세대 감독인 지아장커 감독의 작품인 스틸 라이프. 양쯔강 상류의 거대한 새 협곡을 이루는 산샤 지역을 배경으로 중국의 근대화 과정과 중국 인민들의 삶의 모습을 조용히 보여주고 있다. 중국 정부의 개발 정책에 의해 댐이 건설돼 산샤의 거주민들은 고향을 떠나고 중국 화폐 10위안에 새겨질 정도로 아름다운 산샤의 수목과 같은 풍경은 수장될 운명에 처한다. 이런 산샤의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근대화 속에 숨가쁘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현재와 중국 인민들의 힘겨운 삶을 눈물과 오열 없이 그림처럼 담아내고 있는 영화 스틸 라이프. 황량하게 붕괴되어가는 건물들과 산샤의 아름다운 풍경의 의미는 무엇인지 영화 스틸 라이프를 통해 중국 영화의 현재에 대해 알아보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어로 생각하기 강의를 맡은 김수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영화는 스틸 라이프입니다. 스틸 라이프는 2006년 베니스 영화제 황금 사자상을 수상한 수작으로 절망과 가난으로 가득한 중국의 모습을 한국의 수채화처럼 아름답게 그려냈으며 빠른 발전과 동시에 많은 것을 잃어가고 있는 중국의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 중국 영화의 현재와 6세대 감독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그럼 먼저 오늘 알아볼 내용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선 영화의 주제와 영화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영화의 줄거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영화의 역사와 세대론, 6세대 감독과 중국 영화의 현재, 리얼리즘과 판타지, 중국의 인민과 근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인 지아장커는 중국의 대표적인 6세대 감독인데요. 6세대 감독이란 1990년대 말부터 영화를 제작해온 젊은 감독군을 말합니다. 소무, 플랫폼, 임소요 등 지아장커 감독은 많은 영화를 연출해왔는데요. 이 영화들을 통해 중국이 근대화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중국의 변화하는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중국 젊은이들의 모습을 특유의 정적인 카메라 워킹으로 재현해냅니다. 특히 스틸 라이프는 산샤를 찾아가는 두 명의 남녀 주인공을 통해서 중국의 근대화 과정과 중국 인민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의 눈높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아장커의 카메라는 결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너무 가까이에서 인물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높이에 위치한 카메라는 영화 속 인물들의 모습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비추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촬영 감독은 지아장커의 첫 작품인 소무 이후부터 늘 함께 작업해온 유릭 와이인데요. 지아장커 감독의 작품이 일정한 영화적 스타일을 갖게 된 것도 바로 이 촬영 감독과의 지속적인 작업을 통해서입니다. 지아장커가 스틸 라이프를 제작하게 된 동기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원래 감독은 중국의 현대 화가인 리우 샤오동의 행보를 따라가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 산샤로 갔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동이라고 하는데요. 화가인 리우 샤오동은 산샤댐을 배경으로 11명의 노동자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독은 그의 작업을 촬영하기로 한 것이었죠.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찾은 산샤는 바로 중국 지폐 10위안에 그려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감독은 산샤의 아름다운 풍광에 매료되지만 이 지역은 댐을 건설한 이후 곧 수몰될 예정입니다. 감독은 이 아름다운 지역이 곧 수몰될 것이고 사람들도 모두 이주해야 한다는 사실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 스틸 라이프의 시나리오 작업에 착수하게 되는데요. 감독은 다큐멘터리 동의 촬영을 조수에게 맡긴 후 시나리오를 3일 만에 완성했다고 합니다. 스틸 라이프의 중국어 원제는 삼엽 호인으로 새 협곡에 사는 좋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영화는 산사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쌈민과 션홍의 이야기인 동시에 산샤라는 지역 자체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영화는 마치 산수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듯 인간의 삶에 대한 단상을 조용히 보여줍니다. 반면 영화의 영어 제목은 스틸 라이프라고 하는데요. 정물이라는 뜻의 스틸 라이프는 고요한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정물화라는 의미처럼 영화는 산사 지역의 사람들의 일상을 그림처럼 담아내고 있습니다. 철거 인부들은 아무런 말 없이 건물들을 허물고요. 영화 속에서는 눈물과 오열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관객으로 하여금 중국 인민들의 삶에 대한 고통을 인식하게 만들어줍니다. 고통 속에서도 중국 인민들은 자신의 삶을 조용히 이어가고 있고 관객들은 지금 자신의 모습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스틸라이프에 나오는 두 배우는 모두 2000년부터 플랫폼, 임소요, 세계 등 지하장커 감독의 작품에 출연하고 있는데요. 자오타오와 한상민이 그 주연입니다. 한상민은 감독의 이종사촌형으로 실제로 고향인 고향에서 광부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 속에서는 이 두 배우 이외에도 산사의 주민들이 직접 출연하고 있습니다. 전문 배우가 아닌 인물들이 영화에 직접 출연하는 것, 그리고 고정된 카메라, 롱테이크 기법, 스튜디오 촬영이 아닌 현장에서의 촬영 방식은 1940년대 후반 이탈리아의 네오리얼리즘의 영화의 스타일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화는 두 명의 주인공을 따라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카메라가 두 명의 주인공 중 한 명을 따라가는 것으로 영화 스틸 라이프는 시작된다. 16년 전 떠나간 아내와 딸을 찾아 배를 타고 산샤에 온 산밍. 그는 아내가 써놓고 간 주소로 찾아갔지만 이미 그곳은 물에 잠겨버리고 없는데. 아내를 찾기 위해 산밍은 처남을 찾아가지만 아내의 소식을 들을 수는 없다. 산밍은 낮에는 산샤의 신도시개발 지역에서 건물을 부수는 일을 하면서 휴일엔 아내를 찾아 산샤를 돌아다닌다. 한편 세농은 소식이 끊긴 지 2년째인 남편을 찾아 산샤로 찾아온다. 남편이 일하던 공장의 허름한 창고. 이곳엔 세농이 오래전에 남편에게 보냈었던 차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다. 세농은 남편의 친구와 연락이 닿아 그와 함께 남편을 찾아 나서고. 他们也不知道。先生，要不这样吧，你到会议室去看一下。有时候郭总喝醉了，他会在那里休息一下。 우여곡절 끝에 겨우 남편과 만나게 된다. 그러나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세농은 그와의 이별을 결심한다. 처남을 통해 산밍 역시 결국 아내를 만나지만 아내와 살기 위해선 돈이 필요한 상황. 결국 산밍은 다시 광산일로 돈을 벌기 위해 고향으로 향하고 건물 철거 인부들도 따라 나서는 것으로 영화 스틸 라이프의 막이 내려진다. 네, 줄거리를 화면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산샤로 찾아온 산민과 샨홍의 다른 듯 비슷한 이야기는 담배, 술, 차, 사탕이라는 4개의 시퀀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4가지만 있으면 가정이 행복하다고 하는데요. 이 4가지는 영화 속에서 산밍과 샨홍의 손에 항상 들려 있습니다. 산밍의 주변에는 담배와 술, 사탕이 함께 합니다. 산밍이 묻게 되는 여관의 어린아이 손에는 담배가 항상 들려 있고요. 산샤에서 산밍이 처음으로 주민들과 나누는 것 또한 담배 한 갭입니다. 또한 산밍은 건물을 부수는 노동자들과 술을 함께 나눕니다. 한편 셰농의 손에는 항상 차병이 들려 있습니다. 이렇게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술과 담배, 차, 사탕은 영화 속 인민들에게 소통의 도구로 작용합니다. 담배, 술, 차, 사탕 이 4가지는 바로 소통의 도구이며 행복이란 소통하는 삶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중국 영화의 역사와 세대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영화가 상영된 것은 르미에르 형제가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 최초로 유료 영화를 상영한 바로 다음 해인 1896년입니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가장 빨리 영화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중국에서 최초로 영화가 상영된 곳은 상하이였습니다. 서양의 영화는 상하이의 전통 차관인 유이춘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공연의 한 프로그램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중국어로 영화를 전형, 띠에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전기로 보여주는 그림자 극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을 통해 중국인들은 서양에서 들어온 영화라는 기술을 일종의 그림자 극으로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형이라고 하는 명명은 중국인들이 기술로서의 영화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극, 즉 드라마로서의 영화를 인식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영화를 띠에닝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예술 장르로서의 영화의 잠재성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 중국 영화는 필름뿐 아니라 시네마라고 하는 예술을 지칭하는 영화의 명칭으로 받아들여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최초로 제작된 중국의 영화를 통해서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중국 최초의 영화는 1905년에 제작된 런징펑 감독의 띵준산입니다. 이 영화는 서양의 초기 영화들을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카메라를 무대 앞에 고정시킨 후 경극의 몇 장면을 찍은 것입니다. 에디슨이 스튜디오에서 카메라를 고정시킨 후 찍었던 초기 영화들과 마찬가지로 띵준산 역시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영화의 시작은 이렇게 극을 재현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중국 영화의 역사를 시기별로 구분할 때 언급되는 것이 바로 세대론입니다. 이 세대론은 중국 영화사 전체를 아우르거나 그 시기에 활동했던 영화인들 전체를 포괄하기에는 사실 부족한 명칭이기도 합니다. 또한 중국 영화의 시대별 스타일과 영화의 언어를 모두 담아내기에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 시기별로 특징을 이루는 감독군을 명명하고 중국의 영화인들에 대한 특징을 일별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한 구분법이기도 합니다. 우선 1세대 중국 영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세대 감독들은 주로 무성영화 시기에서 활동했던 감독과 문인을 지칭합니다. 1930년대 좌익 영화 운동이 전개되기 전까지 활동한 영화인인데요. 대표적으로 정정추, 장스촨, 리민웨이 등이 있습니다. 문학과 연극에 종사했다가 영화로 전향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이들은 영화를 그림자극으로 인식을 하고 연극적 요소를 기반으로 해서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이후 등장한 2세대 영화인들은 1930년대 이후 주로 좌익 영화 운동에 참여한 영화인들입니다. 1930년대 이후 주로 좌익 영화 운동에 참여했던 이 영화인들은 1940년대 말까지 이어진 소위 진보적인 영화를 만들었던 영화인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러밍유, 차이추성, 우윤광 등이 있습니다. 반식민, 반제국주의 투쟁에 함께 참여하면서 미학적으로는 리얼리즘의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상하이, 홍콩에서 영화 제작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었고 이 시기를 중국 영화의 첫 번째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어서 3세대 영화인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세대 감독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던 1949년 이후 17년 동안의 영화, 즉 17년 영화 시기에 영화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완성했던 감독들을 일컫습니다. 추이웨이, 시해진 등이 있는데요. 시해진 감독은 1997년 중국 최초의 민간 영화 제작사 작품인 아편전쟁을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4세대 감독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세대 감독들은 신시기에 새로운 영화 예술사조를 형성했던 일관된 미학 경향을 추구한 감독들을 일컫습니다. 딩인난, 우티엔밍, 황수친, 시에페이 등의 감독들이 있는데요. 문화대혁명 이전에 베이징 영화학원을 졸업을 하고 1979년 이후 본격적으로 창작 활동을 시작했던 감독들입니다. 중국 영화의 장르를 다양화시키고 정치로부터 영화를 독립하고 영화 언어를 현대적으로 구현해서 영희 전통의 내러티브 구조를 탈피했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1980년대 중국 영화계에 새로운 변화를 주도했고요. 1990년대 이후 점차 분화되기 시작합니다. 문화대혁명 이후 역사의 산처를 반성하는 상흔, 그리고 반사라는 내러티브를 공유하고 있는 감독들이 바로 4세대 감독들입니다.
중국 영화를 세계에 알리게 된 것은 바로 5세대 감독들이 등장하면서부터인데요. 5세대 감독들은 1982년 베이징 영화학교를 졸업하고 1983년 영화계에 입문한 감독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장인모, 션카이거, 티엔주앙좌, 우츠니우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장인모 감독의 붉은 수수밭, 그리고 션카이거 감독의 황토지 등이 있는데요. 이 감독들은 동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반성하고 과거의 역사를 비판하면서 성찰적인 텍스트를 생산해 왔습니다. 장이모우와 션카이거는 중국의 전통적인 이미지들을 영화 속에 차용해서 자신들의 영화 언어를 창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기를 중국 영화의 두 번째 황금기라고 칭합니다. 이후 1990년대에 등장한 새로운 감독군은 6세대라고 명명을 하는데요. 이들 6세대 감독에 대해서는 지하장커 감독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영화학자 다이진화는 중국의 1990년대를 주류 이데올로기의 중심에서 끊임없는 핵분열이 일어난 시기다라고 일컬었습니다. 즉, 이 시기에 새로운 문화적 정세가 조성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흐름은 세계화의 흐름과 문화시장의 문화 상품화 과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국에서는 젊은 감독군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들을 바로 6세대라고 부릅니다. 6세대 감독들은 5세대 감독들과는 다른 영화적 언어를 사용하는 감독들입니다. 주로 1960년대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이고요. 198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감독들입니다. 주로 베이징 영화학원 또는 베이징 연극대학, 베이징 방송대학 등에서 전문적이고 현대적인 영화 교육을 받은 세대를 일컫습니다. 허젠쥔, 왕샤오샤이, 장밍, 러우예, 장위엔, 지하장커 등의 감독들이 있는데요. 대중문화 산업 속에서 영화 산업이라고 하는 게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개혁 개방 이전의 중국 영화는 전국에 16개의 영화 스튜디오들이 정해진 편수에 맞춰서 의무적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배급 절차를 살펴보면 일단 영화 한 편이 만들어지면 중국 내 유일한 배급사였던 중국영화공사가 일괄적으로 영화를 사들인 뒤 그 각 지역의 극장에 일괄적으로 배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상영 역시 국영영화관들이 영화를 상영하는 방식이었고 1994년 이전까지 미국 영화를 공식적으로 중국 내에서 상영한 예도 없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중국 공산당은 문화의 시장화를 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도에는 국영 스튜디오의 자체 배급권을 인정하게 되었고 1995년도에는 성급 스튜디오들이 자체 영화권을 갖게 되어서 제작 편수와 배급이 자율화되게 됩니다. 1997년 이후에는 민간 영화사들이 영화 산업에 진출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최초의 민간 영화사에서 만든 영화는 3세대 감독의 대표 주자인 시혜진 감독의 블록버스터 영화 아편전쟁입니다. 그 이후에 베이징, 샹하이, 장춘 등의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영상그룹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2001년 중국이 WTO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되면서 산업화와 시장화 정책이 더욱 가속화되게 됩니다. 냉정 이데올로기 체제가 종식되고 시장 주도의 경제 정책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영화를 비롯한 문화산업 전반에서 강력한 상업화가 진행됩니다. 이전까지 영화는 교육과 선전의 도구였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영화를 하나의 상품이자 산업으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1987년 주선율 영화를 제정하면서 여전히 국가가 주도하는 영화 제작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선율 영화란 국가 정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영화로서 사회주의 정신 문명을 복원하고 3세대 영화 예술 양식을 연장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주선율 영화는 당대의 역사 현실, 사회 질서의 필연성과 합법성을 보장받기 위해 사회주의 혁명 영화를 재현하는 영화를 말하는데요. 중국의 전체 영화 산업 내에서 그 비중이 여전히 큽니다. 2003년 이후에는 시나리오 검열 방식을 간소화하고 합작과 관련된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중국 당국은 현재 영화 제작 전후 2번에 걸쳐서 검열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검열 제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창작의 자유에 여전히 제약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중국의 영화 산업에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영화 등급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중국 극장 내에서는 상영하는 모든 영화가
전체 관람 가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엄격한 검열과 삭제가 요구되는데요. 실예로 2007년에 개봉했던 새끼의 경우 중국 내 개봉을 하기 위해서 모든 배드신을 삭제해야 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중국 역시 전 지구적 신자유주의 경제질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따른 급격한 산업의 자유화로 인해 현실과 규제 사이의 정책의 혼돈의 양상을 보여줍니다. 또한 중국 당국은 정치적 혼란과 문제에 대한 관심을 경제로 돌리는, 즉 경제 발전 논리를 중국 내부의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겉으로는 미국과 패권을 다투면서 내부적으로는 중국 인민들의 민족주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세대 영화인들은 이러한 문화의 산업화 흐름 속에서 제도권 내의 영화, 주선율 영화, 주류 상업 영화에 저항하면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이 영화를 생산하는 방식은 주로 저예산 독립영화의 방식입니다. 이는 적은 예산으로 누구의 개입도 받지 않으면서 독자적으로 작품 활동을 진행하는 자유로운 작업을 의미합니다. 물론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급진적인 영화 제작 방식을 택해 한때 지하영화, 반체제 영화라는 이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6세대가 등장했던 초기에 이들의 영화는 중국 내에서 개봉을 하지 못했고 주로 해외 영화제를 통해서 전 세계에 소개되고 유통되었습니다. 2000년대 말부터는 중국 정부가 젊은 감독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어느 정도 보장하게 되면서 독립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6세대 감독들의 영화는 중국의 개혁 개방과 근대화의 흐름 속에서 모더니티에 대한 강한 반발을 재현해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영화적 스타일을 모색하는데 흑백 필름을 사용한다거나 비연속적 내러티브를 차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다큐멘터리 촬영 방식을 영화 내러티브 속에 접목시킨다거나 아방가르드적 영화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6세대 감독들은 자신의 영화 속에서 주류 영화가 보여주는 영웅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영화 속에서 장애인, 게이 레즈비언, 매춘부, 소매치기, 정신분열자 등 국가의 근대화 신화 바깥으로 밀려난 주변인들을 묘사합니다. 우울한 현재와 희망이 없는 미래가 영화 속에 주로 나타나면서 탈중심화된 도시공간, 즉 뒷골목에 일그러진 풍경들이 등장합니다. 카메라의 시선은 늘 관찰자의 위치에 있으며 인물들의 행위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스틸라이프의 리얼리즘과 판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스틸라이프에서 지하장커 감독은 몇 가지 판타지 장면을 삽입해서 극적 재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타지 장면은 지극히 리얼리즘적으로 진행되어 온 그 영화 흐름 속에서 이 영화가 현실이 아닌 영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관객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물론 관객들이 이러한 판타지 장면을 왜 등장시켰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럼 스틸라이프 속의 판타지 장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하늘을 날아가는 UFO와 같은 비행물체. 이를 바라보는 상미의 모습에 이어 세농이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이 등장한다. 이런 비행물체의 등장은 자연스럽게 상미의 이야기가 세농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가교 역할을 해준다. 또 하나의 판타지 장면은 세농의 남편 구호빈의 친구 집에서 등장한다. 남편 친구의 집 베란다 너머엔 기하학적 모양의 건물이 하나 서 있고 자세히 보면 그 앞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시간은 대낮이고 이 건물은 일종의 고정된 배경으로 놓여 있는 듯이 보인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자 세농은 다시 남편 친구 집에 머물기 위해 돌아오고 빨래를 널기 위해 그 베란다로 다시 나온다. 빨래를 넌 후 세농이 방으로 들어가자 건물은 갑자기 우주선으로 변해 불꽃을 내뿜으며 하늘로 올라간다. 판타지 장면은 아니지만
마치 영화 속에서 다른 영화를 보는 듯한 장면도 등장한다. 산밍이 아내를 만난 후 아내와 함께 한 철거 예정 건물에 올라가 대화를 나눈다. 허물어진 건물 벽을 통해 멀리 회색빛 빌딩들이 내려다 보이고 아내는 산밍에게 토끼 모양의 사탕을 건넨다. 산밍은 사탕을 다시 아내에게 건네주고 아내는 사탕을 받아서 입에 넣으며 산밍의 맞은편에 앉는다. 16년 만에 만난 이들은 서로에게 소통과 행복을 상징하는 사탕을 주고받으며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때 갑자기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가 나고 뚫려있던 건물벽 저편에 가장 높이 솟아있던 빌딩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보인다. 산밍과 아내는 일어서서 빌딩이 무너져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바라본다. 스틸라이프의 판타지 장면과 영화 속에서 다른 영화를 보는 듯한 장면을 화면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건물을 철거하고 있는 산샤에 그러한 기하학적 모양의 건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던 걸까요? 또 산밍과 아내가 일어나서 빌딩이 무너져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바라보는 장면을 보았는데요. 이는 마치 영화 속의 인물들이 뚫려있는 벽을 통해서 또 다른 세계 혹은 다른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느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객은 산밍과 아내를 보고 있는 것과 동시에 그들이 바라보는 세계 그리고 그 다른 세계를 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영화 속의 판타지라고 한다면 영웅이 등장하는 SF 영화를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스틸라이프에는 그러한 영웅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하장커 감독의 영화 속에는 영웅이 세상을 구원하는 이야기라든가 영웅이 만들어지는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극도로 리얼리즘적인 이 영화 속에서 판타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화 매체를 미학적으로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장치들일 것입니다. 스틸라이프 속 중국의 인민과 근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틸라이프의 배경이 되는 곳은 바로 산샤라고 하는 곳입니다. 길이가 6,300km에 달하는 양쯔강 상류의 세 협곡을 통칭하는 지명입니다. 이 지역은 중국 화폐 10위안에도 새겨질 정도로 아름다운 풍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경제적으로 낙후된 이 지역에 댐을 건설해서 양쯔강 유역의 홍수를 막으려고 합니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개발 정책과 함께 이곳 거주민 113만 명은 고향인 산샤를 떠나야 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즉, 이 산샤라고 하는 공간은 과거를 붕괴시키고 중국의 미래를 건설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근대화의 미명하에 2000년의 역사와 유물이 역시 함께 수장되어야 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수묵화 같은 산샤의 산수는 2006년 완공된 삼엽댐의 건설과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지역의 풍광을 인민폐 10위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틸라이프에서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것이 바로 돈인데요. 영화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틸라이프는 남자 주인공 산밍이 산샤로 찾아오는 배에서 시작된다. 이 배 위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마술쇼가 벌어지고 호객꾼들은 억지로 배 위의 사람들을 쇼장으로 끌어들여 마술쇼를 보도록 강요한다. 마술사는 백지를 꺼내들고 중국 위안화로 바꾸고 그것을 다시 유로화로 또다시 중국 지폐로 바꾸는 마술을 관객들에게 보여준다. 그런 다음 호객꾼들은 강제로 돈을 걷는다. 영화의 가장 처음부터 등장하는 이 돈은 스틸라이프에서 자본을 상징하는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 사실 산밍은 돈을 주고 아내를 사서 결혼한 것이었다. 嗨，这有啥稀奇啊？我们这女人比男人多了，被拐出去的女人多的是。 아내가 딸을 데리고 도망가 버려서 아내와 딸을 찾으러 산샤로 왔지만 아내를 돌려받기 위해선 또다시 돈이 필요하다. 이처럼
자본이 중국 인민들의 생활 속에 돈이라는 기호로 깊숙이 침투해 있음을 영화 스틸 라이프는 보여주고 있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영화 속의 첫 장면에서부터 화폐가 등장하게 됩니다. 배 위의 마술쇼에서 승객들에게 강제로 돈을 걷는다든지 오토바이 운전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행선지로 움직이지 않는다든지 하는 등의 돈과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철거민들이 보상금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공장 노동자들에게도 보상금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셰농의 남편도 사실상 산샤에 돈을 벌면서 연락이 두절되게 됩니다. 산샤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 바로 10위안이라는 중국 화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지 못하고 돈만 벌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화폐가 이 아름다운 풍경을 담아내고 있고 또 그 자본 때문에 그 아름다운 풍경이 파괴되는 이러한 현실의 아이러니한 모습이 이 영화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는 도시도 하나의 캐릭터가 되는데요. 높은 곳과 낮은 곳으로 대변되는 영화 속 도시의 모습을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도시의 모습은 철거가 예정되고 무너지고 물에 잠기는 건물들을 통해 차곡차곡 드러난다. 아래 지역의 건물부터 차례로 물에 잠기기 시작하고 도시의 아래쪽에 위치한 건물들에는 하나둘씩 철거 예정이라는 페인트 글씨가 쓰여진다. 이러한 장면들은 낮은 지역에 사는 인민들의 모습과 함께 드러난다. 반면 세농이 남편을 찾아다니는 곳은 도시의 높은 곳이다. 도시의 높은 지역에선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아래와 위의 구분은 낮은 계층과 높은 계층의 인민들을 분리해 보여준다. 낮은 지역에 사는 인민들의 집은 철거당하고 물에 잠기는 사태에 처하게 되지만 높은 곳에선 파티가 열리고 사람들이 모여 춤을 추며 건설된 다리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란 원래 계급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그 이상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자본을 받아들인 사회주의 중국에서는 이 계급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계급의 차이는 도시의 높은 곳과 낮은 곳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계급의 차이를 보여주는 이 아이러니함을 영화 속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도시의 모습을 통해 지하정커 감독은 자본주의가 들어온 이후에 중국 사회주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시의 모습은 이처럼 영화의 주제를 잘 드러내주는 하나의 주인공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중국 인민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번엔 영화 속 중국 인민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속에서 자주 보이는 건물 철거 인부들은 대다수 중국 인민의 모습으로 대변되고 있다. 인부들은 아무런 말 없이 무너진 건물 사이에서 망치질만을 할 뿐이다. 그 사이로 마치 우주복처럼 보이는 하얀 소독복장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집어 쓴 사람들이 소독약을 뿌리고 다닌다. 이들의 눈에는 인부들이 보이지 않는 듯하고 마치 산샤라는 외계 공간에 우주인이 천천히 돌아다니는 듯하다. 이제 곧 침수될 공간인 산샤는 더 이상 인부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지 못한다. 산밍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광부 일을 하겠다고 하자 함께 짐을 꾸려 길을 떠나는 인부들. 이 인부들은 바로 근대화의 미명 아래 서서히 밀려나는 대다수 중국 인민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사회에 자본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인민들의 삶의 모습은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긍정적인 방향만은 아닐 것입니다.
영화는 자본주의의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로 인해 피폐해진 인민들의 일상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서북공정이라는 서부 지역 개발을 국가적 기치로 내걸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경이라는 도시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산샤라고 하는 자연환경은 국가적 개발의 희생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60년대에 산업화가 진행되었을 때와 비교해서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60년대, 70년대에 당시 한국 노동자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었는지, 그리고 지하장커가 보여주고 있는 중국 인민들의 모습을 함께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현대 중국을 포스트 사회주의라고 명명합니다. 이는 사회주의 정책을 표방했던 1970년대가 막을 내리고 1980년대에 덩 샤오핑이 개혁개방 정책을 피기 시작하면서 그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샤댐 개발 정책은 철저한 자본주의식 발전 논리 하에 진행되고 있으며 산사 지역 사람들은 이러한 급격한 사회의 변화의 희생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 정책으로 2000년의 역사는 짧은 시간 만에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산샤의 좋은 사람들, 즉 중국어 원제인 삼여포인들은 그렇게 삶의 터전인 산샤를 뒤로하고 떠나야만 합니다. 지하정커 감독은 스틸라이프라는 영화를 통해서 중국 근대화의 현실을 고발하고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화와 산업화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황량하게 붕괴되어가는 건물들과 산샤의 아름다운 풍경이 보여주는 아이러니한 대비는 이 영화에서 지하정커가 보여주고자 했던 가장 핵심적인 이미지일 것입니다. 현대 중국 영화는 상업적 블록버스터 제작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5세대 감독이었던 장이모, 청카이고 감독들은 중국의 국가 이데올로기를 전달하고 있는 블록버스터 제작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장이모 감독은 영웅에서부터 황후아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대극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5세대 감독들이 보여주었던 비판적인 텍스트, 성찰적인 텍스트들은 많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현재 6세대 감독들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했던 신세대 감독들은 이러한 주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난 다양한 시각으로 영화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화들은 비록 큰 극장에서는 많이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영화제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다양한 영화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영화인 원앙소리 등이 관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중국의 독립영화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의 다양한 관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하장커는 전작인 세계와 24시티를 통해서 중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다양한 영화를 제작해왔습니다. 이러한 영화와 더불어서 중국의 영화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영화의 역사와 사회의 역사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중국의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더 많은 영화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치 있는 영화란 해석할 여지가 많은 영화, 그리고 곱씹어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영화를 말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틸라이프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오늘 영화 스틸라이프를 통해서 중국 영화의 현재와 6세대 감독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할리우드 영화와는 아주 많이 다른 영화인데요. 그림같이 조용하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숨가쁘게 경쟁하는 현재 사회에서 자본주의 속에서 우리가 잃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 번쯤 돌이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